이 두 후보가요, 당선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가장 직접적 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두 후보의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예. 아주 현격하게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에 상당한 도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인데요. 예. 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거로 생각해요. 네.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타결이 됐고 그것을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도 아주 좋았고 예.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같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골격을 갖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면 사실 한미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조에 도전이 생기는 거죠.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를 아주 뭐 이렇게 나쁘게 비하하는 표현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저희는 충분히 관계를 잘 관리해 갈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후보의 외교적 행동 양식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가장 많은 걸 요구,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도 100억 달러 더 내라, 뭐 10조 더 내라는 건데 네네.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협상을 하면 그걸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의 신뢰가 훼손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한미 관계만을 놓고 볼 때는 해리스 후보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네. 아무튼 트럼프 후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해도 거기에 맞는 외교 전략을 잘 전개한다면은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한미 관계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결국 뭐 북한과 관련해서 나오는 변수인데 네. 그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 방식에 의한 외교 행위를 우리가 역으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안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되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너무 미국 대통령에 따라서 한미 관계의 유불리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차관님도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트럼프 후보가 집권 1기 때 우리 정부에 거의 5배 많은 비용 청구서를 내민 맞아요.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교가에서는 지금 뭐 맞춤형 대응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안보에 있어서 우리의 우려를 지금 신청하니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의 이익, 한국의 안보, 특히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거래적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70년 넘게 이미 이루어졌던 동맹이고 네네. 사실 미국의 그 외교가 그다음에 군사 분야에서는 네. 이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충분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나름의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선다가 아니라 트럼프가 들어설지라도라는 네. 생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누가 될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서가 이제 초박빙 상태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좀 올려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새로운 미국 대통령과 스킨십을 이어나가야겠죠.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뭐 지금 두 분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동맹은 아닙니다. 예. 누군가 대통령이 갑자기 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설사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예측 좀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고 뭐 방위비 분담금을 뭐 지금 10조 더 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네. 사실 미국 대통령이 좀 황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연방주의에 따라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는 아직 정말 그렇게 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한미군도 사실은 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의회가 제동을 거는 거죠. 제동을 걸고 좀 견제 시간이 좀 지연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 뭐 주한미군 28,000명, 25,000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미 의회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부만 보는 게 아니라 미 의회와 시민 사회, 그 워싱턴 조야 전반을 좀 보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한미 동맹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제계에선 누가 승리를 하든 이게 국내 기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 대외 경제 정책의 동향이 과거 탈냉 전기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그런 것에서 이제 미국 보호주의 쪽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보호주의,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경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측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이미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조금이라든가 세금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기업이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뭐 네. 일각에서는 뭐 70조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 일방적으로 관세만 10% 다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물론 거기에 또 저희가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겠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실 기존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군다나 최근에 저희가 대미 흑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4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흑자가 예상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럼 당장 이 흑자를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또 큽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마 기업 측에서는 지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해서 예. 어떻게 하면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 예. 하는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요. 아무튼 밀려오는 파도는 트럼프 행정부일 때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특별히 또 이런 경제적 관념 또 수치 또 이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흑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아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에서 여기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에는 트럼프, 이 해리스 후보 의견이 사실 좀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교수님.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이 되면 아마 바이든의 입장을 거의 많이 계승을 할 거다라고 예. 일단 우리가 예. 가정을 해보고요. 예, 예. 그럼 이제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네네.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뭐 TSMC도 욕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여기 반도체를 우리가 수입하는데 이거 차라리 들어와서 짓게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한 압박을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두 가지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소극적인 건 아니면 좀 장기적인 대응인데 하나는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뭐 냉온탕을 오가고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되면은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게 되고 네네. 안정적 경제 관계가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빨리 성과를 우리도 봐야죠. 그 부작용을 막아야 되니까 예. 그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우리 그 투자를 한 주를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지사를 움직이고 상원의원을 움직이고 하원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네. 한국 기업이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으니까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급격한 정책의 변화 이것은 예. 우리 기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정대진 교수님께 그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든 누가 되면 그러면 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어떤 게 또 유리한 건 이런 것들은 뭐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이 예. 좀 되고 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해서 예. 바텀업 방식이죠.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외교의 정책대로 대북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게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식의 탑다운인데 이제 해리스의 이제 바텀업이 다시 재현되느냐 이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해리스의 이 대북 접근이 전략적 인내 3.0.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는 걸로 그냥 흘러갈 것이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문제는 또 뭐냐면 트럼프가 직접 거래를 김정은한테 제안했을 때 이젠 김정은이 받을 것이냐. 이제 그게 좀 변수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직접 거래 시도나
아니 뭐 해리스의 뭐 지금 하는 방식 바텀업의 뭐 전략적인 3.0에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상대방인 김정은이 받을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가 이제 좀 중요한 변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17년, 18년 그때는 김정은이 경제와 국방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다음에 예. 대외 개방에 시도를 하는 드라이브를 걸고 나왔을 때 2018년, 19년도에 대회전이 있었던 건데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하노이에서 트럼프한테 쉽게 말하면 그냥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그래서 네네. 하노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과연 그 하노이 트라우마를 깨고 다시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예.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되던 간에 예. 이제 그 점에서 봤을 때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때 또 연결해 생각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전이 얼마나 장기화에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북한이 지원을 받고 네네. 북미 대화에 나설 만한 유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앞으로 좀 살펴볼 관전 포인트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인 시절의 대북 관계는 사실은 지금처럼 그 북러가 밀착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에 따라서 그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의 상황은 무엇이냐? 2017년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네. 가장 강력한 제재가 한 해에만 3개가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완전히 대외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에 김정은이 즉각적인 호응을 보내왔었던 것이고 예. 그 결과 나름대로 중간 단계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예. 나중에 흘러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북한은 영변을 내놓을 수 있고 중요한 제재에 5개를 해제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볼 경우 미국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거래를 안 하는 게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 낫다 해서 그 판을 깨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북한은 북중 관계를 개선했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북러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물론 네. 최근 들어 북중 관계는 약간 미묘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네네. 북러 관계가 강화됐고 러시아에 심지어 군대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러시아를 돕고 있고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김정은이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것은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든 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무엇을 먼저 풀려고 할 것이냐? 우크라이나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할 겁니다. 예. 네.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 지금 미국 대외 정책에서 더 중요한 문제고 예.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문제를 풀으면은 예. 북한 문제는 또 북러 관계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해리스 후보의 공약이라든가 예. 트럼프 후보의 공약 모두 다 우크라이나라든가 중동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북한 네. 문제는 약간 순위가 낮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순위가 높아야지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미 공조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네.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래서 전쟁이 휴전이나 이렇게 종식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북러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한러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과정에서 미북 관계도 맥락이 잡힐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속보도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속보에 올라오는 지금 이 시각 속보 자막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 선거 인단 숫자 지금 확인돼서 업데이트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 CNN 기준인데요. 트럼프 195, 또 해리스 9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기 전체적인 확보 선거 인단입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현재 경합주 개표 상황인데요. 해리스 후보가 47.9%, 트럼프 후보가 50.7%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스콘신 상황 전해드립니다. 해리스 후보가 49%, 트럼프 후보가 49.3% 달리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주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51.3%로 해리스 후보 47.7%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펜실베니아 소식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50.8%, 해리스 후보가 48.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시간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49.8%, 트럼프 후보 48.3%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 올릴게요. 저렇게 이제 몇 퍼센트 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1 조금이라도 앞서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 경합주에서의 상황을 이정민 기자가 좀 정리를 업데이트된 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방금 저희가 이제 CNN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일단 저는 뉴욕타임스가 조금 빨라서 뉴욕타임스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선자가 나오려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막 204명을 확보한 것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가 112명을 확보한 걸로 나오고요. 지금 경합주들을 보시면요. 경합주 7곳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그리고 아리조나가 전부 개표가 50%가 지금 이상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최대 경합주인데요. 지금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가 51%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가 48%로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 펜실베이니아 안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예. 전체 펜실베이니아 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30%나 그 30%대 40%대 그리고 그 이하로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예. 이제 공화당이 차지한 주들은 거의 다 개표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대도시들이 개표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해리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과연 스윙 보트에서 어떻게 이기고 조금이라도 0.1이라도 앞서면 그 주에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 19개의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신차관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예, 뭐 미국에서 다 too close to call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엔 너무 근소하다 네.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지금 상황에서 정리한다면은 네. 지금 어느 측이 이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접전인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펜실베니아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은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런데 위스콘신이 의외로 접전인데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건데 네. 결국 펜실베니아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펜실베니아를 놓고 가장 관심 있는 거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아. 필라델피아 인구가 펜실베니아의 한 30%를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표율이 30%란 말이에요. 네. 30%대 아직 40이 안 됐는데 지금 펜실베니아 주 차원의 개표율은 50%가 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타 지역에서 개표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필라델피아가 나중에 이렇게 개표가 되면은 필라델피아 그 카운티가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카운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7대3, 6대4로 해리스가 유리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예. 그 오른쪽에 파랗게 예, 나와 그렇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오른쪽 거죠? 아래에 예. 파란 부분이 예. 필라델피아입니다. 네네. 그 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데 개표율이 늦다는 게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50%로 50.8%로 앞서가고 있지만 네.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 게 펜실베니아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 필라델피아의 개표 상황인데 지금은 파랗게 나오고 있지만 다른 쪽에 이제 벌겋게 보이는 소위 말해서 그 펜실베니아의 다른 카운티라고 농민 합니다. 예. 로컬 카운티, 지역 예, 카운티에서 그 표가 나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지금 그 표가 먼저 나오고 있는 먼저 것 같아요.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카운티들이 먼저 개표율이 더 높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렇군요. 필라델피아하고 좌측에 피츠버그 파란데 큰 거 대도시 보이죠? 두 개가. 네. 그 대도시 2개가 민주당의 텃밭인데요. 네네. 저쪽에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개표율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좌측에 피츠버그, 예. 그런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개표율이 낮은 게 트럼프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약간 잠재적 불안 요인일 예. 것이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이제 신차원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를 중요시 봐야 됩니까?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마찬가지로 무조건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근데 지금 그 어떤 여론조사의 상황 같은 거로 봤을 때는 특히 경합주 중에 하나인 아리조나 예. 거기는 트럼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신 장관님 말씀하신 저는 이제 펜실베니아를 만약에 트럼프가 이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뭐 위스콘신, 미시건 둘 다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블루월을 그 민주당이 그다음에 카말라 해리스가 수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께서 또 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디가 중요합니까? 역시 뭐 펜실베니아 19명이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4년 전이 2020년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 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도 낮에는 어쨌든 트럼프가 좀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한국 시간 11월 4일 날 밤에 이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투표함이 열리면서부터 이제 그때 바이든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또 마지막에 또 중요한 건 펜실베니아 또 레딩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개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이 많이 살아요. 네. 마지막에 이번에 푸에르토리코 쓰레기점 발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 30만 명 모여 사는데 마지막 유세로 거기에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다 들렸습니다. 예. 30만 명을 잡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걸 잡아야 이제 펜실베니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개표 사항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